드디어 우리는 금융 실명제를 실시합니다. 빈문서만 그냥 산더미같이 쌓여있네. 오르막 경제를 넘겨준 최초의 대통령이 됐다. 이 경제 위기는 언제쯤 벗어날 수 있을까? 창조 경제론을 통해 소득주도 성장만이 활력을 만들 수 있습니다. 20대 대통령 선거 특별기획 한국경제 무엇을 바꾸어야 하나. 네, 대선 캠페인 와중이라 다들 참 민감하세요. 그렇죠? 본인이 지지하는 성향에 따라서 같은 통계도 달리 읽힐 수가 있는 모양입니다. 아까 우리 임현우 기자가 소개해드린 가구의 부채 현황, 이 통계를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 관련해서 질문이 많으셔서요. 가구당 소득이 지난해 201만 원 늘었는데 빚이 545만 원 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가구가 적자 전환했느냐? 그건 아니고요. 그럼 큰일 나죠. 가구당 자산은 5억 253만 원이었거든요. 가구당 자산이 늘어나는 속도도 역대 최고로 빨랐는데 빚이 늘어나는 속도도 이 소득 증가 속도보다 빨랐다. 이 내용이 골자였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통계를 담백하게 읽기가 참 어려운 그런 시점인 것 같기도 합니다. 저희 오늘 20대 대선 특집 3부 준비했는데요. 오늘은 교육정책의 방향은 굉장히 어렵죠. 약간 EBS 느낌도 나고. 그런데 오늘 저희가 말씀드릴 교육정책은 사실 먹고 살고 앞으로 고령화 시대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필살기, 개인기가 뭐냐 거기에 대해 묻는 교육정책이거든요. 교육을 꼭 쓸모의 관점으로만 접근하는 게 바람직하냐 여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실 분들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쓸모 있는 교육과 쓸모라기보다는 철학적인 고민을 제시하는 교육을 함께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이 제 옆에 나와 계십니다. 중앙대 경제학부 강창희 교수와 함께 오늘 얘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저희가 대선 특집이라는 이 거창한 제목으로 한국 경제 무엇을 바꿔야 하나 지금 여러 시간을 마련을 하고 있는데 교육이라는 부문에서요. 사실은 어른 되고 나서 교육은 애들이 배우는 거 아닌가? 학교에서 배우던 거 아닌가? 이렇게만 생각들을 하거든요. 그런데 교수님께서 책에 그거 아니다. 평생학습, 즉 기술을 배워야 합니다. 이렇게 강조를 해주셨어요. 이거 왜 굳이 써주신 건가요? 이 말씀은. 네, 우리가 보통 교육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 아이들 키우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키우면서 하는 학교에서 받는 교육들을 이제 전통적으로 많이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그 영역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교육의 영역이 이제 학교 졸업한 이후에 평생 교육, 평생 학습 쪽으로 옮겨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특징은 기술이 매우 빠르게 발전한다는 거죠. 그것도 상당히 고급 기술, 컴퓨터 IT 기반의 고급 기술이 빠르게 발전을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경제 생활을 하려면 그 기술들을 알아야 되고. 근데 예전에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배웠던 그런 기술들은 현재 우리가 본격적으로 사용하는 기술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학교 졸업한 이후에 직장을 가진 상태에서 평생 학습을 통해서 배워 나가야 한다. 이제 그런 방식으로 지금 세상이 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교수님 생각해 보면은 저희가 인생 초반에 배웠던 걸 가지고 거의 평생 동안 기반으로 삼아서 이걸로 생산수단을 삼고 또 지식의 기반이 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제가 국민학교 때 배웠던 세상하고 지금은 완전히 달라져 있거든요. 그러면 직장교육, 평생학습, 그러니까 계속 배우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배우는 게 좀 고통스럽긴 한데 이제 문제는 나는 가만히 있지만 세상이 변하기 때문에 내가 가만히 있으면 뒤처지게 되는 위험이 있어서 이게 뒤처지게 된다는 건 그냥 가만히 내가 산 같은데 살면 문제가 없는데 이제 사회생활을 해야 되고 경제생활을 해야 되고 또 그 가족들의 생계도 유지해야 되고 이러니까 세상이 변하는 것에 따라서 내가 알고 있는데 나의 기술도 변해야 되는 거죠. 예전에는 이제 학교에서 배웠던 것들이 상당히 오랫동안 경제생활을 하면서 쓰여질 수 있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워낙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배우는 걸 계속 업데이트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끊임없는 업데이트. 데이트가 아니고 업데이트라니. 이 연말에 고민할 게 참 많아지기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요성이 높아지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게 지금 평생교육 문제가 이제 점점 앞으로 향후 더 중요해질 걸로 추측이 되는데요. 사실은 이미 그 중요해지는 움직임은 지난 10년 전부터 그 감지되고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통계치들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제 교육 쪽에서 평생교육백서라는 게 교육부에서 발행하는 그 통계치들이 있는데 그게 우리나라에서 평생교육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2010년의 경우에 연인원 기준으로 한 500만 명 정도 됐습니다. 그랬던 것이 이제 2019년도가 되면 1200만 명으로 거의 2배 이상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이미 많은 국민들께서 이미 평생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참여하고 계신 걸로 추측이 됩니다. 그리고 또 교육 분야에서는 이제 평생교육 분야이고 똑같은 내용이 고용노동부에서는 이제 직업능력개발 또는 직업훈련이라는 형태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고용노동부의 직업능력개발 예산이 2010년도에 1.5조 원이었던 것이 2019년도에는 2.3조 원까지 늘어나고요. 그다음에 직업능력 개발을 위해서 실제 이제 교육에 참여하셨던 분들의 숫자를 보면 2010년에 154만 명이었던 것이 지금 2019년에는 475만 명까지 거의 3배 정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평생 교육이라는 게 사실은 한 10년 전만 해도 그 고령층이 그 소일하시거나 아니면 공공기관 같은 데서 거의 무료로 가르쳐드리는 컴퓨터 배우세요, 뭐 만들기 배우세요 이런 것에 준했다면 지금은 완전히 좀 달라졌다고 들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내일 배움 카드제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훈련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이제 방금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것이 이제 중고숙련, 중고급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기 때문에 이제 국민들이 쉬운 어떤 간단한 스킬을 배우는 것이 아니고 이제 정말로 어려운 것들을 배워서 이제 쫓아가야 되는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내일 배움 카드제라는 그 제도를 통해서 국민들의 그런 그 배움, 직업 훈련, 평생 학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격 기준에 따라 그 지원금이 좀 다른데 뭐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의 그 지원금을 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그 직업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보조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교수님 이런 고민이 들더라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내일 배움 카드 제도 등등 우리도 이런 거 저런 거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제 동생 중에 유명한 빵집 사장이 하나 있거든요. 이 친구는 자기가 이제 배워와서 이걸 만들죠. 그리고 최신 유행하는 스타일의 메뉴들을 내놓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평생교육 이런 것들을 받게 되면 제과제빵도 가르쳐주고 조리도 가르쳐주고 그런다던데 이런 거 너무 좋지 않니? 물어봤더니 누나 거기서 가르쳐주는 빵은 요즘 사람들이 안 사 먹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평생교육 제도 안에서 가르쳐드리고 있는 이 기술들이 실제로 우리가 평생 동안 써먹을 수 있는 기술이냐, 지금 당장 활용이 가능한 거냐, 이거 좀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떠세요, 교수님? 네, 지금 사회자께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제 국가에서 이렇게 직업훈련을 받으시고자 하는 분들한테 이제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드립니다. 지원을 해드리는데 이제 문제는 그 재정을 써서 그리고 배웠던 것이 실제로 우리가 경제생활을 할 때 사용되는 실질적으로 중요한 기술이냐,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의문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 지상에서도 많이 지적이 되는 사항인데요. 우리나라 직업훈련의 내용이 너무 중저숙련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제과 제빵이라든지 조리라든지 임용이라든지 간단한 사무 업무라든지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지적이 사실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 왜 그런지에 대해서 좀 이해할 수 있는데 2015년 기준으로 이 그 직업훈련이 이루어지고 있던 기관들을 보면 총 4,300개 정도가 되는데 2016년 KDI 자료에 의하면 이 4,300개 중에 한 2,200기관 정도가 민간의 학원이고요. 그다음에 700개 정도 기관이 민간 직업훈련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민간 학원이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동네에서 자주 보게 되는 우리 자녀들 보내는 보습학원이
자녀들이 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 일반 성인들이 가서 직업훈련을 배우는 이제 그런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학원들에서 가르칠 수 있는 기술이 제한적인 거죠. 이제 그런 거에 비해서 우리가 고급 기술을 배우고 싶으면 사실 대학이나 전문 대학에서 배워야 되는데 이때 훈련 기관에는 이 대학이나 전문 대학이 빠져 있습니다. 거의 배제가 되어 있어서 똑같은 통계에 의하면 3.3%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걸 예를 들면 머신러닝을 배우고 싶다. 네. 그랬을 때 그거를 대학에 가서 배워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그렇지 못하고 이제 민간 학원이나 직업능력 개발 시설에서 배운다는 이야기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아주 외람된 표현이지만 그나마도 대학이나 전문대학에 갔을 때도 이걸 제대로 가르쳐줄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는 게 요즘의 현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까 말씀해 주신 통계를 보면 2015년 기준이기는 합니다만 민간 교육시설이 2,000개가 넘는데 정부에서 혹은 공공에서 맡아주는 게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나란 일이 되지 않는 이유는 뭔가요? 이게 좀 어려운 문제인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민간 직업훈련 시설은 정부 조직 체계로 보면 고용노동부의 이제 관리 감독을 받는 기관들입니다. 지원을 받게 되죠, 예산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일보험 카드제가 이제 고용보험 기금에서 국민들한테 이제 직업훈련을 위해서 그 보조가 되는데 고용보험 기금을 관리하는 정부 부처가 고용노동부고 그리고 고용노동부에서 관할하는 그 이제 직업훈련 기관들에서 이제 이게 그 쓰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만약에 내가 직업훈련을 학교에서 받고 싶다, 대학이나 전문대학에서 받고 싶다. 이제 그렇게 되면 이 내일보험 카드제에서 나오는 지원금을 학교에서 개설하는 그 강좌에는 결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원금이 그쪽으로 투입이 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이게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제도라고 하셨잖아요. 내일배움 카드제. 그러면 여기서 드는 의문, 혹시 이 카드는 고용노동부 산하 혹은 고용노동부와 연계되어 있는 기관에서만 쓸 수 있어서 그래서 그런 겁니까? 그렇다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고용부에서 직업훈련 기관을 인증을 하는데 이제 그런 인증된 기관에서 이제 국민들이 가서 직업훈련을 받으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증을 하는 거는 어느 정도 퀄리티를 보장하기 위해서 인증을 하는 건데 이제 문제는 대학도 크게 보면 평생 학습의 관점에서 보면 이제 훈련을 받고 또 뭔가를 배울 수 있는 기관인데 그 고용부의 그 훈련 기관 체계 내에서는 대학들이 거의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네요. 그 대학이나 전문대학이나 여러 종류의 학교들이 생각해보면 이쪽은 교육부 소관이기 때문에 고용노동부가 추구하는 정책 방향엔 또 빠져 있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두 개가 나눠져 있어서 그러면 난 대학에 나한테 딱 맞는 강의가 있는데 이 내일배움 카드로 가서 결제해야지 하면 그게 안 된다는 거고 대부분의 강의가 민간인에게 이 청강이나 아니면 수강을 또 허용하지 않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현실적인 문제가 있군요. 아마 방송 들으시는 분들 생각하실 텐데 교육하고 보육이 나눠져 있어서 현장에서 보면 교육부 소관하고 보건복지부 소관 또 달라서 느끼는 어려움들도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통합되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방법은 그럼 두 가지겠어요. 하나는 민간에서 이 최신 유행 트렌드, 최신 그 산업 시장에서 원하는 그런 인재를 키울 수 있는 교육을 하든지 아니면 정부 부처가 이걸 다 통합해서 어느 한 부처가 일원화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는 사람들은 교육부 소관이든 노동부 소관이든 다 가서 들을 수 있게. 이 둘 중에 하나 고르면 되지 않을까요, 교수님? 네, 맞습니다. 사실 그런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그 생각이 또 저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평생 학습 또는 직업 능력 개발을 공급하는 기관은 크게 이제 민간 훈련 시설, 민간 학원 이제 이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 기존의 공식적인 교육기관, 대학이나 전문 대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 체제로 네일뱀 카드제를 통해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은 대학은 안 되고 민간 직업훈련 기관에서만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수요자가 나는 대학에서 이걸 배우고 싶다 하면 대학에서 배울 수 있도록 그 장벽을 열어주면 되는 거죠. 그런데 현재는 이제 정부 분류상, 정부 체계상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고 이제 새로운 우리 정부 시스템을 짤 때는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교육부와 고용부가 같이 업무 영역이 겹치는 부분은 하나 부처로 통합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새로운 부처를 만든다든지 또는 재정적으로도 통합할 필요가 있고 이제 그런 필요성이 제기가 됩니다. 네, 완전히 큰 그림인데 그 물어봐 주시는 분들 계세요. 그 통합하면 좋은데 왜 안 하나요? 서명영 님도 지금 혹시 통합해서 일자리가 사라질까 봐 못하는 것 아닌가요? 해주셨는데 요게 또 복잡 다단한 문제가 있을 겁니다. 부처별로 본인들이 소관하는 업무가 줄어든다. 예산권을 타우처로 넘긴다. 이런 실무적인 고민도 있을 거고 아마 현장에서 산업인력을 키우는 정책하고 교육을 통해서 키우는 정책이 좀 다르기도 할 텐데 현장에서는 사실 정말로 기업들이 원하는 건 그 두 개가 소위 하이브리드 되는 거잖아요. 양쪽을 다 겸용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대학의 문제를 한번 들여다볼게요. 대학에서 가르치는 교육은 그래서 굉장히 유용한가. 제가 교수님 옆에서 외람된 말씀을 드리면 대학교에서 우리가 4년 혹은 대학원까지 6년, 7년을 배우고 나와도 취업하기도 힘들고 취업해도 그 기술 써먹지 못합니다. 이런 경우가 사실 허다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학 교육에도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대학 교육도 변화가 필요하고 대학에서 가르치는 내용들이 조금 더 산업의 필요, 사회의 필요에 맞도록 이제 변화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한 부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어떤 한 부분만 변화해야 된다는 말씀은 아니고 이제 전반적으로 우리가 성인 학습의 공급 체계를 조금 더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대학의 교육 체계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고 현재는 그 큰 그림 안에서 대학 쪽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원금도 그쪽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변화의 시도가 조금 느리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제 만약에 장벽이 터져서 네. 대학과 민간 훈련기관들 사이에 성인 학습이나 평생 학습을 두고 경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조금 더 대학들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수요자에 어필할 수 있는 그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또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제 그런 식으로 변화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희망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기획재정부에서 이제 예산 관련 기사를 쓸 때나 아니면 경제부에서 취재할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부처라는 장벽 때문에 이 정책 수요자들이 왔다 갔다 하지 못하는 경우가 사실 되게 많은데 그렇다면 이런 카드들을 지급했을 때 분명히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집계가 되잖아요. 네. 이 사람이 문턱을 넘어서 교육부로 가서 썼을 때 혹은 교육부에서 지원받은 사람이 고용부 산하기관에 가서 썼을 때 이 서로의 예산을 이른바 스와프하면 되지 않습니까, 교수님? 해서 이쪽에서 쓴 돈, 저쪽에서 쓴 돈을 이 은행 간의 금융거래처럼 요거를 장부로 통합해가지고 이거 더하기 빼기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자, 다시 대학의 기능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전통적인 대학의 기능, 이걸 대학의 기능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면 굉장히 불쾌해하는 학자들도 적지 않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의 대학이 취업을 위한 전초전을 치르고 있는 공간이 된 건 또한 명백한 사실이잖아요. 한쪽에서 이 기능을 강화해야 된다.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은 정말 학자의 길로 가고 기술을 배우는 사람은 정말 기술을 배우자, 세분화하자 이런 얘기도 나오는 모양이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대학을 바라보는 시각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다양한 시각들을 반영을 해서 대학의 기능을 정의를 하고 또 대학의 프로그램들을 완성을 해 나가야 될 텐데 이제 이 프로그램이 스펙트럼이 다양하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그런 다양한 스펙트럼에 맞춰서 대학의 커리큘럼을 구성을 해서
이제 어떤 특정한 철학을 가진 사람이나 어떤 특정한 생각을 가진 사람은 이런 과목을 듣고 이런 과에 진학을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제 다른 과에 진학을 하고 이런 식으로 수요자들이 자신의 그 요구에 맞게 내가 직업 교육을 원하는 분들은 직업 교육 관련 학과에 진학하거나 그런 프로그램들을 듣고 조금 더 철학적인 것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런 학과에 진학을 하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하나의 대학이 우리 대학이 어떤 방식으로 자리매김해야 되나 이런 걸 고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대학은 이제 대학들마다 서로 경쟁력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대학은 연구 중심 우리 대학을 연구 중심으로 구성을 하면 훨씬 경쟁력이 있겠다. 또 어떤 대학은 교육 중심으로 또 평생 교육 중심으로 구성을 하면 경쟁력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할 것 같거든요. 대학마다 사정이 다르고 경쟁력이 다르고 또 비교 우위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대학들이 자신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경쟁력이 있는 부분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정부에서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큰 그림은 전체 대학들이 이제 연구 중심 대학들과 이제 교육 및 평생 교육 중심 대학들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눠지는 그런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뭐 여러 가지 정책들을 사용하는 방향을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떤 쪽으로 선택을 해도 차별받지 않는다. 뭐 이런 신뢰를 준다고 하면 대학들도 좀 움직이지 않을까 싶은데. 굉장히 좀 더딥니다. 사회에서의 눈으로 보면 대학의 변화 속도는 사실 굉장히 더디고 몸집이 무겁다 이런 느낌이 들 때가 많은데 남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싱가포르에서는 대학에서 국민들이 평생 학습을 할 수 있게 돕고 있다라고 하는데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규모가 크기 때문에 움직이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싱가포르는 이제 우리보다 규모가 굉장히 작아서 인구 규모도 우리의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고 그래서 빨리빨리 이렇게 적응을 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싱가포르에서 최근에 큰 이제 변화가 있는데 싱가포르 정부에서 2015년부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전체적인 산업 구조가 바뀌기 때문에 이제 국가의 어떤 여러 시스템들을 바꿔 나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 뭐 여러 가지 그 개혁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와 관련된 이 평생 학습 분야의 개혁의 이름이 스킬스 퓨처 운동이라는 이제 그런 운동입니다. 그래서 스킬스 퓨처니까 그 미래에 우리가 숙련 개발을 어떻게 할 건가 이제 이런 거를 국가적인 시스템을 다시 개조하는 이제 그런 운동인데 여기에서 특이할 만한 우리가 주목할 만한 점 중에 하나가 25세 성인들에게 500 싱가포르 달러 우리 돈으로는 한 42만 원 정도 되거든요. 이 42만 원 정도의 돈을 개인 평생학습 계좌에 그 예치해주고 네. 이제 국민들이 그 계좌에 기금을 이용해서 평생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걸 하면서 돈만 투입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전체 시스템을 만들어서 포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포탈을 만들어서 그 포탈에서 내가 예를 들면 머신러닝을 배우고 싶다 그러면 포탈에 가서 키워드로 머신러닝을 치면 내가 내 주위에 있는 살고 있는 주위에 머신러닝을 배울 수 있는 기관들이 쭉 나옵니다. 프로그램들이. 그 기관들을 보면 이제 대학도 있고 전문 대학도 있고 민간 학원도 있고 뭐 여러 다양한 형태의 이제 훈련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훈련의 내용들을 보고 내가 대학에서 받을 수도 있고 민간 학원에서 받을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잠시 교통 정보 듣고 와서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20대 대선 특별기획 한국경제 무엇을 바꾸어야 하나를 듣고 계십니다. 네, 저희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육이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 함께 공부하고 있는데요. 많은 의견 주시네요. 8865님, 저 대학교에서 일하는 교직원입니다. 요즘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는데 아직도 대학에서는 전자문서 말고 일일이 서면 도장 받아야 합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해주셨어요. 좀 빨리 변하자. 이런 작은 것들도 이게 달라지지 않으면 어떤 것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인데 가까운 일본도요. 사실은 새 총리 취임하고 나서 아주 대표적으로
업적으로 꼽았던 게 이 행정문서의 전자화 이런 것들이거든요. 우리가 한 20년 전에 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하고 있는데 요거 잘했다고 칭찬하는 이 가까운 나라도 있습니다. 해서 우리 좀 빨리 달려가야 된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고민스럽기도 하거든요. 교수님, 싱가포르이 하고 있던 그런 직업훈련 포털 혹시 우리는 비슷한 거 없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우리도 IT가 굉장히 발전한 국가이기 때문에 직업훈련 포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HRDNet라는 이름인데 웹사이트로는 www.hrd.go.kr이라는 사이트에 제가 아까 그 내일병 카드로 훈련을 받고 싶다. 네. 그럼 어디서 받아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포털에 가가지고 내가 원하는 강좌가 있으면 거기에 강좌 키워드를 치면 내가 사는 지역에서 받을 수 있는 훈련 기관들의 리스트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이제 컴퓨터 화면에 스킬스 퓨처의 웹사이트, 포털 네. 웹사이트를 띄워놓고 한쪽에 이제 HRD 넷의 웹사이트를 띄워놓은 다음에 싱가포르 거랑 우리나라 거를 같이 띄워놓고 비교를 하셨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키워드, 머신러닝이라는 이제 키워드를 네. 이쪽 싱가포르 사이트에는 이제 영어로 머신러닝을 치고 오른쪽에는 우리가 머신러닝 한글로 이렇게 칩니다. 그러면 내가 들을 수 있는 강좌들이 쭉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싱가포르 스킬스 퓨처 웹사이트에서는 머신러닝을 배울 때 학원에서 배울 수도 있고 대학에서 배울 수도 있고 전문 대학에서 배울 수도 있고 그런 강좌들이 나오는데 이 HRD 네트에 접속해서 머신러닝을 치면 주로 다 이제 학원들, 민간 학원들, 민간 훈련 기관들이 나옵니다. 그게 극명한 차이인데 우리가 방금 전에 우리가 전반부에서 우리가 왜 그런지에 대해 설명드렸잖아요. 내일배움 카드가 쓰일 수 있는 곳은 대학은 아니고 민간 훈련 기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제도에 따라서 좀 웹사이트가 구성이 돼 있는 거죠. 그래요. 이게 저는 싱가포르이 스킬스 퓨처라고 이름을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기술의 미래인 셈인데 퓨처 스킬이라고 하면 또 달라지잖아요. 미래의 기술 하면 다소 현학적이고 이게 실질적인 쓸모가 좀 멀어 보이는데 기술 자체의 미래를 본다 해서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지었구나 싶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공공에서 조금 더 많은 것들을 좀 기민하게 움직여서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대학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해주셨어요. 우리 중앙대 경제학부 강창희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초, 중등 교육보다도 대학이 여러 가지로 산업혁명 시대에 기여하고자 하나 현실이 열악하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좀 의아했습니다. 이른바 우리가 수능 끝난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사대문 안에 있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학교의 교수님께서 대학의 상황이 열악하다? 어떤 말씀을 하시고 싶었던 건가 궁금하더라고요. 네. 지금 이제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을 어떻게 따라가야 될까 이제 그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이 이제 중고급 기술이고 이제 그러려면 그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일 거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대학과 전문대학의 이제 운영 시스템이나 커리큘럼이 사실 상당히 이제 빠른 발전을 하고 있지 못한 것도 이제 사실입니다. 이제 그건 이제 현재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건데 이제 저희는 이제 경제학자다 보니까 이제 숫자들이나 자료를 좀 볼 수 있는 기회들이 있는데 우리 사회가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잘 준비하고 있는지를 이제 보면서 제가 주목했던 통계치가 학생 1인당 연간 교육비가 얼마인가. 그러니까 학생 한 명을 가르치는데 우리가 얼마만큼의 돈을 쓰고 있는가 이런 지표가 있습니다. 네. 그 지표를 이제 국제 여러 나라에 걸쳐서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에 대해서 비교해 볼 수 있고 또 각 학교 급별로 비교해 볼 수 있는데 1인당 연간 대학생 한 명을 가르치는 데 드는 비용을 분자해 놓고 그러니까 비율에 위에 놓고 그다음에 초중등 학생을 가르치는 1년 동안 가르치는 비용을 분모에 놓고 아래쪽에 놓고 이렇게 그렇게 정의를 해보면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면 대학생 한 명 가르치는 비용이 더 들어야 되겠지라고 생각할 겁니다. 왜냐하면 대학생 한 명을 가르치는 데는
장비도 필요하고 소프트웨어도 필요하고 많은 이제 고급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학생 한 명을 가르치는데 초중등 학생 가르치는 것보다는 당연히 비용이 더 들겠지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나라가 4차 산업혁명을 잘 준비하고 있다면 이 비율이 당연히 일보다 커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비율을 이제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쭉 이렇게 검토를 해보면 이제 2017년 기준으로 비교를 해보면 이제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기술 선진국들 미국이나 영국이나 캐나다, 일본 이런 나라들은 다 이 지표값이 일보다 큽니다. 당연하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학생을 교육시키는 게 비용이 많이 드니까.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전체 36개국 중에 34등입니다. 그러니까 아래에서 고등교육에 지출되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이게 우리가 순위가 밑에 있다는 게 순위가 뒤처져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이 일보다 작다는 게 문제입니다. 일보다 작은 나라가 세 나라 있는데 한국, 콜롬비아, 그리스입니다. 콜롬비아나 그리스하고 비교할 정도로 우리가 국력이 약하지 않은데 이거 좀 고민스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이것도 이제 제도적인 문제하고 연결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초중등 고등학생들을 가르치는데 드는 교육비의 3분의 2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라는 그 재원을 통해서 조달이 됩니다. 그리고 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은 국세, 우리가 세금을 내잖아요. 세금 내는 국세 전체액의 20.79%로 배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국세 규모가 늘어나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교육재정으로 쓸 수 있는 돈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경제가 성장하게 되면 당연히 그 교육 재원도 많이 계속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지금 초중 고등학생들 숫자는 계속해서 줄고 있습니다. 그러면 1인당 교육비가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적다는 생각은 들고요. 대학들이 앞으로 그러면 어떤 것들을 좀 달라지게 한다면 좀 나아질 수 있을까? 이런 부분 마지막으로 짧게 들어볼까요? 일단은 대학들이 스스로 변신하려는 노력들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단 대학에 들어가는 재정 자체가 너무 작기 때문에 지금 현재 통계에 의하면 초등학생 한 명을 1년 가르치는 비용이 대학생 한 명을 1년 가르치는 비용보다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 중고등학교에 너무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대학 부분에는 너무 작은 투자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을 제대로 준비를 하려면 조금 더 교육 투자를 고등교육 부분과 평생학습 부분으로 이전을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다른 무엇보다 수능 한 방에 인생이 결정되는 그 시스템이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너무 중요하다 보니 우리가 한 16년 동안 딱 그것만 보고 달려가는 건데 그 후에 9회 말 투아웃 상황에서도 인생 반전의 기회가 제공된다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중앙대 경제학부 강창희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